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주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7강 SVM과 결정트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결정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계수인 진위계수와 엔트로피 계수까지 학습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저희 어디 하고 있어요? 지도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에서 저희 분류했고요. 회귀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경사하강법까지 해서 회귀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는지까지 봤어요. 맞죠? 이제 남은 게 뭐냐면요. 서포트 벡터 머신과 결정 트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류랑 회귀에서 모두 쓰여요. 그래서 선형이나 비선형 분류, 회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강력한 모델이에요. 이 두 개는. 성능도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포트 벡터 머신과 결정 트리는 뭐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오늘 배우는 이 두 가지 모델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제대로 학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제가 두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파란 색깔 데이터하고요. 노란 색깔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두 개를 분류를 해보고 싶어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싶은데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족하는 선을 하나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선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선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두 개의 선 다 분류가 되긴 하죠. 제대로 되긴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파란 데이터들 중에 제가 강조한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데이터 중에 강조한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만듭니다. 엄청 넓은 도로가 돼요. 그러면 이 폭이 상당히 넓은 도로가 됩니다. 그죠? 이 도로를 만드는 직선을 하나 그어주면은 이게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린 직선들보다 요런 직선이나 이런 직선들보다 파랑색과 노란색의 데이터들을 더 분류를 확실하게 넓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서포터 벡터 머신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하이퍼플레인이 있습니다. 하이퍼플레인은요,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경계를 부릅니다. 즉, 이 가운데 직선이 바로 하이퍼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포터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서포터 벡터는 클래스를 나누는 하이퍼플레인과 가장 가까운 위치의 샘플이에요. 자, 이 파란색 데이터와 이 노란색 데이터들이 각각 서포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진은요, 하이퍼플레인과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마진이 되겠죠. 즉, 서포트 벡터 머신은 두 범주의 데이터를 가장 넓은 마진으로 만들 수 있는 서포터 벡터들을 찾아서요. 그 경계로 하이퍼플레인을 그어주는 게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되는 겁니다.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서포터 벡터 머신이 하이퍼플레인이라는 직선을 찾는 건데 얘가 커널 함수라는 것 때문에 정말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함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차원의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변경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 커널 함수 하나 때문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 정말 강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렇게 분포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란 십자가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직선을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류할 수 있는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분포가 돼 있으면은 직선을 그어서 십자가 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걸 도입하냐면요, 이런 커널 함수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생긴 커널 함수를 도입하게 되면요, 기가 막히게 십자가는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동그라미 데이터들은 아래쪽에 분포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데이터 분포가 형성이 됩니다. 즉 2차원의 데이터를 3차원의 데이터로 변경했죠. 차원이 높은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에서 4차원, 4차원에서 5차원으로 이렇게 차원을 바꿔주면은 두 데이터 간에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커널 함수의 기능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직선 하나만 그으면 되죠. 근데 우리 차수가 높아져서 3차원이니까 직선 대신에 평면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이라는 이런 평면으로 나눠주면 깔끔하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커널 함수를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수학적인 거는 정말 어렵고 증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머리 좋은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커널 함수에 대해서 증명도 해놨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포터 벡터 머신이 수학적으로 학습이 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는 들어갈 필요 없고요. 이런 로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드 마진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이 사례는 하드 마진 분류예요. 이 하드 마진 분류는요, 모든 샘플이 마진 바깥쪽에 분류합니다. 즉 오차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데이터 분포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하드 마진 분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직선이 그어지겠죠. 근데 그러면은 마진 폭이 이렇게 될 텐데, 마진 폭이 이거는 좀 애매하죠. 그쵸? 서포트 벡터 머신이 저대로 적용됐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오차도 감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감안을 해서 자,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조금의 오차를 감안해서라도 하이퍼플레인을 찾겠다라는 게 바로 소프트 마진 분류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마진 분류는요, 마진 내 어느 정도의 오류를 감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 마진 분류는 당연히 이상치에 민감하겠죠. 무조건 100% 맞게 분류하는 모델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거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100%로 분류될 수 있는 애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마진 분류는 우리는 잘 안 쓰겠죠. 당연히 소프트 마진 분류를 쓸 거고요. 소프트 마진 분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마진 넓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분류 쪽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프트 벡터 머신하고 의사결정 트리는 분류와 회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상관없다는 거는 커널 함수가 역할을 해주는 걸로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회귀에서 사용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회귀 모델에서의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떻게 쓰일까요? 자, 이런 데이터 분포가 그리는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요, 회귀는 결국 뭐예요? 대표하는 선을 하나 찾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두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라 생각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하이퍼플레인을 그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들을 대변하는 하이퍼플레인이 직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마진 오류 안에 가장 많은 샘플이 들어가도록 학습하게 하면은 이거는 바로 회귀에서 적용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서포터 벡터 머신을 보면서 인터넷에서 뭐 검색해서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어디 정리되어 있는 어느 책들 찾아보면은 진짜 황당하게 서포터 벡터 머신은 분류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냥 못 박아놓는 책들이나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의에 그렇게 분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적어놓은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물론 분류해서 제일 많이 씁니다. 분류 모델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회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했으니까 결정 트리 해봅시다. 결정 트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20곡이에요. 20곡에. 자, 이게 결정 트리입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무 가지 치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날개가 있나요? 해서 날개가 있으면은 다음 질문으로 내려가고, 다음 질문으로 내려가서 날 수 있냐요? 물어봤을 때 날 수 있어요 하면 비둘기예요. 날 수 없어요? 그럼 펭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질문을 타고 내려가는 게 바로 결정 트리입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정 트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화이트 박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박스가 뭐예요? 하얗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자 안이 하얘요. 우리가 모델을 내부를 들여다볼 때 투명하게 어떤 동작으로 흘러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이트 박스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배울 딥러닝의 뉴럴 네트워크나 아니면 당장 다음 시간에 배울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은요, 내부 구조를 우리가 투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결정 트리는요, 과적합 가능성이 정말 높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질문을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그 가지를 만들다 보면은, 질문 가지들을 만들다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게 모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가지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우리는 과적합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가지를 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깊이 규제로 해소합니다. 깊이가 적을수록 당연히 질문하는 개수가 줄어들고, 질문하는 개수가 줄어들수록 과적합이 줄겠죠. 그리고 얘는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CART 알고리즘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CART 알고리즘은. 자, 그럼 결정 트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제일 위에 있는 노드를 우리는 루트 노드라고 부르고요, 제일 마지막의 노드를 터미널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노드들은 인터널 노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깊이의 개념이 있습니다. 맨 위는 깊이가 0이고요, 깊이가 아래로 갈수록 한 단계씩 내려가는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ART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CART 알고리즘은요,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 트리의 약자고요.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냐면요, 불순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무를 분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이 불순도를 계산할 때 우리는 진위계수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진위계수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와닿는 게 없으니까 한번 사례로 또 볼게요. 자, 동그라미와 십자가 데이터를 분리를 하는 의사결정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결정 트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A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분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이제 진위계수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진위계수를 계산을 할 건데, 왼쪽을 A1, 오른쪽을 A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1의 진위계수는요, 1-16분의 8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8의 제곱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A1에는요 총 16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A1에는 데이터가 총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는 8개고요, 십자가는 8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빼주고 1에서 다 제곱해서 빼주면요 0.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2의 진위계수는요, 7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7분의 3의 제곱을 1에서 빼줍니다. 이건 뭐냐면요, A2에는 데이터가 총 7개가 있어요. 그쵸? 7개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4개가 있고요, 십자가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주면은 A2의 진위계수는 0.49가 나와요. 그럼 A 직선으로 분리를 할 때의 진위계수는 어떻게 되냐 보면요, 전체 데이터 23개입니다. 전체 데이터 23개 중에 A1에는 16개 있고 A2에는 7개가 있으니까 각각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구해보면요, 이렇게 돼서 0.497이 될 겁니다. 그죠? 0.497이 나와요. 그래서 이 0.5는 뭐예요? 이거 다 넣어준 겁니다. 그렇죠? 이거 다 넣어준 거예요. 지금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중치를 준 거고, 개수만큼. 그렇죠? 그래서 A 직선으로 나무를 분리를 할 때는 진위계수가 0.497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A로 분리를 하지 않을 거고요, B로 분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B를 기준으로 진위계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면요, 위에는 데이터가 B1이고 아래는 데이터가 B2예요. 그래서 위에 데이터들의 진위계수를 구하면요, 전체 14개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 전체 개수가, 그 중에 동그라미는 11개고 십자가는 3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위의 진위계수는, B1의 진위계수는 0.34가 되고요, B2의 진위계수는요, 밑에 데이터 개수 9개고 동그라미는 하나, 그리고 십자가는 8개입니다. 그러면 진위계수는 0.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B의 진위계수는요 23분의 14, B1은 14개니까 14고 B2는 9개니까 9 해서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주면요 0.28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최초의 불순도는 1이에요. 최초의 불순도가 1이라는 건 뭐냐면요 혼잡한 상태라는 겁니다. 불순하다는 거죠. 데이터들이 불순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혼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는 불순도가 1입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계산할 게 없잖아요. 나눈 게 없으니까. 그쵸? 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는 당연히 1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직선으로 분리를 하면요. 진위계수는 0.497이었어요. 근데 B로 분리를 하면요. 진위계수는 0.28이 됐습니다. 자, 불순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분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가 정돈된 방향으로 점점 간다는 거죠. 그래서 A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B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1에서 0.28이 더 많이 낮아지잖아요. 0.497보다. 즉, 최초에는 B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B를 기준으로. 그러면 위에가 B1, 아래가 B2가 될 거고 이거를 결정 트리로 나타내면은 루트 노드가 있고 B1과 B2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분리를 하고 나서 또 분리를 할 거면은 이렇게 분리했을 때 진위계수가 낮아지는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게 진위계수가 낮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밑에 쭉쭉쭉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CART 알고리즘이고 결정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진위계수만 설명을 했지만 진위계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순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진위계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계수가 있습니다. 우선 진위계수로 보면요. 자, 이렇게 공식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엔트로피 계수입니다. 엔트로피 계수는요. 자, 이런 공식을 가져요. 제가 이전에 교차 엔트로피라고 손실함수에서 언급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엔트로피는요. 정보공학이나 물리학에서 쓰이죠. 또 들어보셨을 텐데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불순도가 높은 거를 낮은 걸로 옮겼죠. 즉 뭐요? 무질서도가 높은 거를 무질서도가 낮게 안정되게 만드는 거에서 가져온 겁니다. 공식을. 그래서 진위계수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엔트로피 계수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진위계수로 활용한 CART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엔트로피 계수를 활용하는 걸 C4.5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진위계수가요. 계산이 좀 더 빨라요. 대신에 엔트로피 계수가 조금 더 균형 잡힌 트리를 만든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써봤을 때 그렇게 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뭐 차이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 나가기에 앞서서 범주형 자료하고 수치형 자료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범주형 자료랑요 수치형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은요 범주형 자료거나 수치형 자료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돼요. 범주형 자료는 관측 결과가 몇 개의 항목으로 나타나는 자료.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위형 자료와 명목형 자료가 있어요. 순위형 자료는 순서가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성적이나 평점 같은 거. 그리고 명목형 자료는요 순서가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혈액형이나 성별. 그리고 수치형 자료는요 관측 결과가 수치로 측정되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연속형 자료가 있고요. 연속형 자료는 말 그대로 연속적인 자료예요. 키나 몸무게 같은 거는 연속적이죠. 그리고 이산형 자료가 있어요. 이산형 자료는 셀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시험 점수, 주사위 결과 이런 것들은 셀 수 있죠. 주사위 6, 주사위 5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연속형 자료는 키 몸무게는 179.999, 뭐 179.8 연속적이잖아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범주형 자료랑 수치형 자료를 지금 언급을 했냐면요. 우리가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분류랑 회귀해서 지도학습을 끝낼 건데 분류는 제가 이전에 레이블링이 가능한 범주로 구분하는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귀는요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분류했어야 돼, 회귀했어야 돼 이런 게 좀 많이 헷갈려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분류 예를 들 때 뭐뭐 들었어요? 뭐 고양이, 강아지 분류, 그쵸? 아니면은 A 마을, B 마을 분류, 그쵸? 이런 식으로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분류를 사례를 들었고요. 제가 회계를 할 때는요, 뭐 구독자 수에 따른 수익이 얼마, 아니면은 교통 인프라나 뭐 평수 이런 거에 따른 집값 이런 거를 사례로 들었죠. 이건 다 뭐예요? 수치형 자료예요. 즉 범주형 자료를 모델링을 할 때는 분류 분석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수치형 자료를 분석을 할 때는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블링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분류고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를 나타내야 되면 회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범주형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분류 분석에 쓰는 거고요.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회귀 분석에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넘어가서 다시 결정 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정 트리로 든 사례 얘는요. 범주형 데이터죠. 그렇죠? 비둘기, 펭귄, 물고기, 호랑이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이 결정 트리는 분류 분석에 사용되는 결정 트리겠죠. 그럼 결정 트리도 서포트 벡터 머신처럼 분류나 회귀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모델이라며 회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집 가격이 얼마 이상이고 대출금이 얼마 이상이나 이하이면은 50대냐 40대냐 30대냐 20대냐 이거 뭐예요? 수치형이죠. 다 수치형 데이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결정 트리는 회귀 분석이 되죠. 그래서 얘는 왼쪽을 분류 트리, 오른쪽을 회귀 트리라고도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결정 트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결정 트리는 구조적으로나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수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정말 복잡하긴 한데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증명해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도 마찬가지로 진위 계수랑 엔트로피 계수를 구해서 계산을 하지만 이거는 일일이 계산을 하는 방법만 알고 있고 나머지도 다 라이브러리가 다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지도학습에서 배울 만한 알고리즘들은 다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앙상블 모델에 대해서 배우면은 지도학습만 끝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